안녕하세요. 돈 워리 비해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이호영입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하고 처음으로 한 동영상에서 4,200번을 넘는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감사드리고, 그때 구독자가 한 6분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9분 정도께서 이렇게 구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척률이 벌써 이제 2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씩 늘어나니까 이게 한 앞으로 8주만 더 있으면 1000명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 경영자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무 쪽에서 이제 통상임금 관련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상임금에 뭐 예를 들면 뭐 식대를 주는 것들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급여에 나가는 부분하고 급여에 나가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당 같은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몇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빠져나가는 제도가 있긴 한데, 직무발명 보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9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좋아요, 댓글, 그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를 오프라인으로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이렇게 구독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일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특허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뭐 2001년도, 2000년대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대 넘어오면서. 그 중에 이제 그 법이 제도화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나라 이제 국가 연구기관이에요. 국가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비를 이제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월급 형태의 그런 연구비가 아니라 이제 그 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 용역이 뭐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고 이제 저희가 뭐 러닝 개런티라고 하는 그런 성공 보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 보수를 갖다 몇백억을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도 이 그 소득세율을 보면 거의 40% 이상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0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거의 절반 정도, 150억이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그렇게 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몇백억 단위에 100억 이상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그 원장이셨던 분이 그거를 그냥 제도에 마침 직무발명 보상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언급이 돼 있으니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해서 300억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무당국에서는 그걸 부인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그 행정소송 하던 중에 그 연구원장님께서 지금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직무발명보상제도, 그러니까 발명진흥법 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정확히 하신 거예요. 정립을 하셔가지고 그걸 줄 수 있는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한 거죠. 그때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법이 바뀌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거 직무발명 보상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국가연구기관에서 300억을 연구원들한테 세금 한 푼도 없이 나눠준 사례가 있었죠. 가장 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직무발명 보상 제도로 지급된 금액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그 금액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지만 이제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그렇게 몇백억씩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국세청이 가만 안 있죠. 왜냐하면 소득세를 42%, 45% 때릴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휙 가져버리니까 뭐 150억, 100억 이상이 이제 누락돼 버려진 거잖아요. 세원에서. 그래서 이제 국세청도 로비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직무발명도 인정하고 또 일부 세금도 걷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직무 발명 보상금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하죠.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이제 허울뿐인 게 돼버린 거예요. 유명무실해졌죠. 그 제도만 있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그때 이제 그 특허청에서 이거를 이제 좀 부흥시키려고 나온 게 직무 발명 보상 인증 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직무 발명 보상 인증을 하게 되면 뭐 특허 출원이라던가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인증으로 가점을 주는 것까지 해서 IP R&D 사업 내지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돌아가게 마련일 텐데, 시장에 맞지 않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이제 많이 좀 시들해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1년에 직무발명보상금 500만 원 한도를 7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물론 많이 늘렸죠. 거의 40% 정도 늘린 거니까.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뭐 7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역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입장에서 비과세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연봉이 예를 들어 3천, 4천인데 3천이면 10%를 갖다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직장인들은 막 그 300만 원에도 목을 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절차가 좀, 그랬던 거죠. 회사에서 운영하기에는. 뭐 직원도 따로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물론 이게 중견기업 이상의 매출 1000억대 이상에 나오는 뭐 이 조단위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제도고, 저도 그 저 안산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매출 한 100억 넘는 그런 기업에는 저희가 이런 제도들을 나중에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왜 발생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무발명 보상 제도라는 게 언급되기 시작한, 법에 들어온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삼성,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 그런데 예전에 삼성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삼성 핸드폰에 보면은 이제 그 자판이 천지인이라고 그래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핸드폰의 천지인 자판은요, 어마어마했죠. 왜냐면 한 손으로 다 누를 수 있는 엄지공주들을 엄청 만들어낸 게 이 천지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지인으로 인해서 뭐 그때 그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삼성전자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영어 자판, 한글 자판 다 그때 대단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천지인을 발명한 그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직원분한테는 당시에 지급된 보상금이 얼마냐면 21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직원분도 그냥 뭐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또 뭐 수당 좀 받았으니까, 그때 연봉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아이 좋아라 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이 천지인 때문에 회사가 막 매출이 쫙쫙 늘어나는 거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다 그런 것들을 더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무시를 했죠. 이분이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해가지고 나가서 회사를 상대로다가 이익을 갖다가 챙겼으니까 나한테도 이익을 나눠줘라 라는 소송을 걸죠. 어, 결국은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00억인가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300억까지는 아니어도 당시에 건물 한 채 살 정도의 돈은 받았죠, 이분이. 예.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승소해가지고 이 직무발명 보상이라는 게 그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벌림 보상이라는 게 저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봤을 때 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싼 인건비가 아니라 이제 기술력이 중요했고, 그 중요한 기술력의 근원은 이런 연구소나 박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하고 현장에 있던 직원분들, 작업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회사는 국가는 또 선진국 대열이라는 데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럼 이제 거기서 기업들만 돈 벌고 세수를 나라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명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원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천지인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분한테 어떻게 조처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에 끝났어요. 결국은 94년에 개발했고 2001년에 이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저는 이제 제기한 거죠. 그리고 2002년에 개발자께서 합의금을 이제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자분들이나 이렇게 그 기업주 측에서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나 이런 어떤 기여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거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뚜라미라는 그 보일러 회사가 있었는데 이 귀뚜라미라는 보일러 회사가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라든가 내지는 이런 제도에 끼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쪽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요즘 뭐 이런 그 특허 관련 법률에 이렇게 보시면 내지는 이제 나중에 그 대법원 판례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상급자가 아래 사람이 개발한 거를 자기 명의로 특허를 낸다? 불인정. 이 사람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개발했다는 개발 노트나 회의록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기업주를 하더라도 직원이 와가지고 연구자료나 이런 거 다 제출하면서 내가 권리자다라고 소송을 걸어버리면 이 사람은 공동 권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지금 시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여기에 이제 표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특허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재무적으로까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재무적인 내용이고 경영적으로까지도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연구소가 됐든 연구원이 됐든 기업은 어떤 월급을 주던 계약금을 주던 연구 의뢰를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월급이나 계약금의 대가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 연구 결과를 이제 납품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그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할 겁니다. 연구원 30명이 300억을 받았어요. 그럼 보상금이 10억이 되는데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액으로 가면 맥스 42%,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가면 0%예요. 받은 사람도 안 내고요. 준 사람도 안 내요. 세금을. 그리고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내가 받는 혜택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받아야 될 텐데요. 특허는 대가입니다. 특허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왜냐면 도입 자체가 그래요. 특허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뭐 네덜란드에서 처음 했다, 덴마크에서 처음 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렇지만 이 특허를 갖다 활성화시켜서 정착시킨 거는 이제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은 아시겠지만 유럽하고는 별도로 섬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활성화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 특허를 내건 안 내건 막 그거에 대한 독점권 같은 것들이 잘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막 누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대우를 잘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뭐 베니스 쪽도 마찬가지고 이태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근데 또 어때요? 섬이다 보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섬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생각한 거는 독점권을 더 확실하게 주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품 생산이나 이 독점권에 대해서 아예 한 수년간 인정을 하게 해준 거죠. 얘만 생산할 수 있게. 그런 독점권을 더 강력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 있던 기술자들이 다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특허권을 취득을 하고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특허라는 가치만큼 더 인정을 해줘서 돈을 더 받게 해주죠. 또 왕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대가를 더 붙여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더 사주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그런 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라장터에 어, 우수 제품 구매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게 돼 있는 거죠. 나라 장터에는 특허권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반드시 있어야죠. 이 제품이 신기술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겠지만 이 나라 장터에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는 거는 이 기업의 사활을 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특허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고 특허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발달시켜서 좀 더 나은 신기술로 개발을 해야 되고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은 인증을 받고 제품을 생산을 해서 국가의 인정을 또 받아야 되고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판로가 보장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이제 선순환을 하게 되면 그 선순환된 상태에서 해외로 진출을 하든 국내 시장을 넓혀가든 기업을 점점 키워가서 뭐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옆에서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많이 배웠지만 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는 것까지는요 고난의 시기예요. 예. 제가 그때 봤던 것 중에 진짜 아주 혁신적인 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무감전을 하게 하는 제품이에요. 무감전. 예를 들어서 전기 이게 물통에다가요 전기선을 하나 더 꽂아놔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턱 들어가면 픽픽 하고서 이제 막 감전이 되잖아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선이 있는데 물 들어가면 막 감전돼가지고 죽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감전 이거를 장치를 거기다 장착을 해 놓으면 사람이 팔을 넣어도요 갑자기 전기가 뚝 끊깁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산업재해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전기로 인한 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분 처음에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고객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이미 특허 다 내고, 인증까지 다 받으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정말 아드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집안 가재를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신기술 인증을 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홍보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막 감전사고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터진 거예요. 최근에 감전사고 났다는 얘기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포스콘이 이런 현대나 이런 데 엄청 납품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수백억씩 합니다. 그 장치가. 그분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만날 수 없는 분이죠. 네. 왜냐면 이미 뭐 사옥이 어마어마해졌을 테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른 것만큼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런 목적, 그 다음에 특허 권리나 귀속,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방식,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 그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그다음에 직무발명 규정 같은 것들이 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시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잘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도입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은 좀 그 노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노조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경영자가 터치를 못하게 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이제 나라에서는 권장을 하고 법제화 해놨죠. 그래서 그 절차들을 잘 거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만들어 주느냐? 물론 특허청에서도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순서 기다리고 하다 보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저 같은 이제 그 필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 할 게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법에서 지정한 대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잘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보상이잖아요. 보상금 지급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액수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액수를 정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직무변경 보상으로 인정받는 거는 심의 절차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화된 그런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그 절차의 결과는 문서로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이제 심의를 해서 특허 기술이긴 한데 특허 출원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원을 안 해도 보상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 규정하고 수정 절차를 또 정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할 때도 역시 그 도입할 때 절차와 유사합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직무발명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발명 보상 금액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연구개발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급되면서 이미 비과세를 형성한다. 되게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경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텐데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구인력 개발비라 이제 그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직무발명 보상금도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로 들어가는데 연구인력 개발비가 공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저희가 좀 더 그거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냥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 기타 관리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쭉 빼면 거기서 이제 과표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과표가 나오면 그 과표에다가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율, 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소득세율을 이제 적용을 하면 그다음에 세금액이 이제 산정이 되지요. 그런데 이 직무발명 보상금이나 연구인력 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액이 50억인 기업이 매출 원가가 4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순 이익률은 한 5억 정도니까 1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5억 산출할 때 여기 연구인력 개발비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직원 그 월급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할 때 들어간 재료비라던가 뭐 그런 시설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45억 내에 연구인력 개발비가 4,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요. 과표 금액이 5억이 나왔는데 이 5억에서 세액이 9,500이에요. 근데 9,500인데 이 9,500에서 연구인력 개발비 4,500만 원을 다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용 공제하고 세액 공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비용 공제되는 것들은 연구인력 개발 말고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세액 공제는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인력 개발비를 세액이 9,5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정해진 금액에서 4,500만 원을 뺀 5천만 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절반밖에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메리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연구소 인증이 받아서 연구소 있는 걸로 해가지고 연구인력 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진짜로 연구를 했느냐. 그럼 연구를 했으면 연구 계획서나 연구 일지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연구 인력 전담 요원은 그 책상에서 떠나면 안 된다. 심지어 공장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막 우겨요. 어, 연구하는 사람은 공장에 안 가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조사하러 나오는 그 타이밍에 연구인력 개발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럼 연구인력 요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인정 안 해주죠, 잘. 특별히 거기 왜 갔는지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연구인력 개발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소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들을 지급하는 게 얼마나 회사에도 도움이 되시는지,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 기존에 월급 받던 거 연봉에서 추가로다가 직무발명 보상금이 지급되는 건 어때요? 어, 급여 상승에 대한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기여도만큼 저희가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니까 연구 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구소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조직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거죠.
뭐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예. 그래서 요 연구인력 개발비 공제의 의미는 직무발명 보상금에서도 비용 공제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까지 두 번 같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사실 두 번 있는 거죠. 연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비용 공제도 없고 세액 공제도 없는 거죠. 네.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구독자 1000명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이제 독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117명이었는데 지난 이틀 동안 두 분이 더 오셔서 지금 구독자가 119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경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